느닷없이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옆에서 거만하게 뒹굴고 있다. 의기양양한 표정의 여자였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다. 이혼하자. 진짜 시간 낭비했으니까 돈 갚으러 가세요. 나 보상금 5만 달러. 나는 오랫동안 남편에게 실증이 났지만 당신이 이렇게 느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을 5만 달러에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허락된 소원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 보상 F의 이혼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혼에 동의합니다. 그와 같은 남자의 집에 오는 것이 완전히 지겨워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소와 그를 응원하는 여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둘 다 기분이 최고인 것 같지만 조만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은 메리예요. 저는 항상 활기 넘치는 사람이에요. 회사 항상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부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개인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선한 믹서에도 참석하고 결혼식에도 참석하며 결혼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인연을 만났습니다. 결혼 인사는 밝은 미소로 반겨주었다. 리처드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텍사스에서 멀리 여행 갈 생각이 없으니 리처드에게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했지. 엄마를 위해 비켜줘. 난 아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건 그 사람 탓이에요. 우리는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는 직설적으로 그의 말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지만 리처드는 보여주었습니다. 고려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결혼식 전에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 반대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부모님은 텍사스에 가본 적이 없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결혼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를 듣고 리처드가 동의했고 추론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에서 결혼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결혼식이 텍사스에서 거행된 것이 리처드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있는 대신 나에게 감사했습니다. 리처드만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었는데 저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도 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칭찬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아내 옆에 서 있던 리처드의 아버지도 결혼식이 시애틀에서 열렸더라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단지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그런데 여기 있었으니까 꼭 참석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메리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리처드는 그 당시 왜 그의 부모님이 나에게 감사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리처드가 왜 배려나 공감을 나타내지 않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요. 직장이나 친구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오면 게으른 부주의하거나 거만해집니다. 리차드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딱 그런 타입이었는데 예전에 리차드는 집 일을 그만뒀고 가사 일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 잠시 집에 늦게 올 예정인데 저녁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어느 날 리차드는 눈살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응, 내가 늦게까지 일하면 내가 왜 저녁을 만들어야 해? 그건 내가 야근을 하는 거잖아. 그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 사람이 계속 알던 그 말에 내가 당황한 동안 내가 널 정리하게 하지 마.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본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이가 되는 것은 실제로 일상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리처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텍사스에 있는 그의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 내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리처드는 멀리 사는 그의 부모님이 이따금 전화를 걸어 나를 확인했고 내 직업에 대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리처드는 왜 나와 함께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리처드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로 인해 집에 늦게 오면 떠나기 전에 저녁을 준비하거나 그대로 테이크아웃을 주문할 수 있도록 돈을 남겨두십시오. 출근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테이블 위에 $20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20는 한 사람이 테이크아웃 하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사람이 주문할 계획이었나요? 나는 이미 리처드가 밖에서는 친절한 척했지만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여자는 직장에서 쓸모없고 당신은 할 수 없다고 가정하여 내 일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더욱 무능하다며 차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무능한 직원이라 월급도 적겠구나 하고 자신을 이 집의 윗사람으로 여기며 나를 무능한 메리라고 낙인 찍는 마음을 덧붙였다. 철없는 사고방식이지만 그 철없는 행동을 즐겁게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가 회사에 폐를 끼친다고 해도 그만둬서 집안일이나 챙기는 게 어때? 술에 취해 내 일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면 조용히 하고 빨리 회사로 가세요. 하지만 저는 이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하다 쓰러져 사생활에 바빠지다가 최근 몸이 아파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맹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것 같아 병상에 누워 장기 입원을 하다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켰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리처드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나를 방문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우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컴퓨터에서 비디오를 재생했을 때 리처드와 한 여자가 소파에 뒹굴며 로맨틱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 거실이 보였습니다. 부부처럼 서로 아주 가까이 앉아있던 이 영상은 현재 우리 거실의 영상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우리 집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결혼한 후 아이가 없는데도 개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원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곧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감시의 목적은 내가 일로 바쁜 동안 리처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리처드의 아내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화장품을 싱크대에 두고 긴 머리를 욕조 배수구에 놔두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리처드의 결혼 상태를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버려진 칫솔에 고의로 넣은 화장품을 고려하면 그녀가 나를 위협으로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동거했다는 명백한 징후를 볼 때 그녀가 이번 기간 동안 리처드를 독신남으로 착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리처드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여주인과 놀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꾸준히 증거를 모아 리처드를 입원 시기를 늦추려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병상에서 장기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계획을 먼저 진행했고 병원에 입원한 시기를 늦추기 위해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립탐정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리처드의 여주인의 신원을 밝히는 그녀의 이름은 미나 모델인 듯한 미인. 그녀는 분명히 리처드 외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리처드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다음에 시댁과 시댁에 모두 연락했습니다. 이혼 후 내 부모님 폭로. 리처드는 곧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도록 기초를 다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나를 좋아했던 시부모님은 아들의 배신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처드를 부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소지품 중 일부를 잠시 동안 보관하기로 동의했고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한 것처럼 병원을 떠나기 전에 퇴원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리처드에게 내일 퇴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빨간색이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미나 때문에 아버지가 대답하기에는 너무 바빴나 봅니다. 그의 태도는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리처드와 이혼한 후 리처드와 같은 남자를 선택한 내 판단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깨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다시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판단이 의심스러웠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으로 향했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리처드는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돌아오는데 거실에 들어가니 그 사람은 소파에 누워있고 미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옆에 있었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리차드는 잘난 척하는 표정으로 한 여자가 말했다. 아이를 낳아도 그냥 이혼해야지 사실 시간 낭비했으니까 보상금으로 $50,000를 줘야 해. 나는 오랫동안 리처드에 질렸지만 그가 이렇게 낮은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그런 남편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50,000는 축복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보상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고 그가 이혼 사유를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남자에 대한 내 판단이 얼마나 나빴는지 깨닫는 것은 정말 슬프습니다. 내 옆에 이혼 서류가 있어 평정심을 되찾고 있다. 보상은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혼에 동의한다. 그런 남자 집에 오는 게 너무 지겨워. 리차드는 웃으며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미나는 신나게 그를 응원한다. 내가 짐을 싸기 시작할 때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짐을 꾸리기 시작하자 리차드와 미나가 완성된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에게 왔다. 리차드는 만족한 표정으로 이제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와 이 아름다운 미나는 우리가 한 번만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재혼하면 바로 아이를 낳을 거야. 미나는 아찔하다고 대답했어. 오마이 리처드 너 너무 대담해. 방을 구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대화였어.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빨리 이혼 서류를 받고 이삿짐을 들여보내줬어. 이 시점에서 미리 전화를 해서 즉시 내 소지품을 치워두었습니다. 리처드는 의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방금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후보가 왜 벌써 여기에 있습니까? 마침내 혼자가 된 것에 대한 리어의 흥분과 리처드를 껴안는 것에 대한 흥분은 그를 빨리 의심을 잊게 만들어서 나는 빨리 이사를 갔습니다. 리처드와 이혼한 지 한 달 후에 리처드와 미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 그로부터 끊임없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미 리처드의 연락처를 제외한 모든 연락처를 전송하는 새 전화기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있던 낡은 전화기는 회사에 가다가 집에 오면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왔어요. 100통이 넘으니 새어 멈췄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연락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쪽 끝 리처드는 거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다 뭐죠? 그 사람이 질문이 많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요구한다고 답했어요. 내용 증명 우편을 받았어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너여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사람이 우리 결혼 중에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이 불륜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개념을 이해할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당신이 말해야 할 그 기본적인 생각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하고 부정행위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반박했는데 아이를 못 낳은 게 내 탓이구나. 심히 SED를 했어. 난 불임도 아니고 같이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나니까 우리가 못 낳은 이유가 너 때문이었어. 애가 없어. 유 임신은 여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사의 설명을 무시하고 내가 왜 산부인과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는지 이해도 못하는 것 같으니 내 잘못인데 이상하네요. 미나가 임신했다고 말을 잘랐어요. 형사조사에 따르면 내 어깨는 미나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도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는데요. 뭐 돈이 없군요. 리차드가 내 말에 당황한 것 같군요. 이제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말인가.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이제는 더 좋을 것이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나는 우리 회사의 과장이었다.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리고 새로 설립한 회사의 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내 월급도 너보다 훨씬 많고 테이크아웃 비용도 내가 냈어. 내가 나 덕분에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항상 소란을 피우니까 나 다양한 도전을 하고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내 연간 수입은 $800,000입니다. 리처드가 나에게 이혼을 요청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월급은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미너가 다른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작 $2,000였습니다.
왜 그녀가 리처드와 결혼하기로 선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이것이 메리일 수 없다고 간청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니 다시 만나자고 코를 골며 누가 당신만큼 무능한 사람과 살고 싶어 하겠는가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을 부양할 생각은 없고 나중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 들이닥친 것 같은데 내가 이미 다른 회사의 CEO인 줄도 모르고 이전 회사에서 메리를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난 더 이상 거기에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 사건을 일으키고 유리창까지 부수기도 했어 결국 경찰에 신고돼 연행됐는데 이제 회사 유리창을 깨뜨린 데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직장에서 직장을 잃었고 동료들로부터 뒷담화를 들었지만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고 제가 미나에게 보상을 요구하자 지금은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